브라이언 코버거 사건에서 새로 공개된 문서들이 왜 검찰이 이 살인 혐의 피고인과 거래를 서두르려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코버거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 조작을 주장할 예정이었어요. 그게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저는 안젤레 레비이고 여기는 로앤 크라임입니다. 온라인에 있는 건 이제 일상이에요. 하지만 내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는지 보면 정말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인코그니를 정말 좋아해요. 이 회사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 사기꾼이나 데이터 브로커가 정보를 얻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인코그니 웹사이트에서 가입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해요. 빠른 설정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냥 계정을 만들고 코그니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들이 다 해줘요.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무제한 플랜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맞춤 링크를 제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여러분만을 위해 그 데이터를 삭제해줘요. 그러니까 온라인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리고 정말 그래야 한다면 인코그니와 함께 여러분의 데이터를 되찾으세요. 연간 플랜을 60% 할인받으려면 코드 크라임픽스를 사용하세요. 브라이언 코버거의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던 중 우리는 그의 변호 전략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주 검찰의 증거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기 몇 주 전, 힘너 판사는 코버거가 피해자들의 친구들을 살인 혐의로 지목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지가 적었고 판사가 허락할 알리바이도 없었어요. 코버거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는 여전히 그가 무죄라고 믿는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새로 공개된 문서로 브라이언 코버거가 증거 조작을 주장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경찰이 메디 모건 다리 옆에서 발견했다고 한 케이바 나이프 칼집이요. 2025년 7월 브라이언 코버거는 2022년 11월 13일 새벽에 메디 모건, 케일리 곤살베스, 이선 채핀, 자나 코노들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어요. 그 살인 사건은 끔찍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든 사이에 칼에 찔렸지만 자나만은 예외였어요. 새 보고서에 따르면 케일리와 이선이 공격 중 깨어났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학생들에 대한 공격은 매우 극악무도하고 끔찍했어요. 부검 결과 케일리는 얼굴에 24곳 이상 상처와 가슴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기준을 약간 넘는 0.107이었어요. 검찰은 메디가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8이었어요. 그녀는 얼굴, 두피, 목 등 13곳과 폐, 간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젠나는 생명을 지키려 싸웠어요. 부검 결과 젠나의 얼굴, 목, 두피에 23군데, 팔 등 상지에 25군데 칼에 찔린 상처가 확인됐어요. 즉 팔을 포함해서 심장과 경정맥 같은 치명적인 부위에도 상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9였고 암페타민도 검출됐어요. 잭사나 남자친구 이선도 암페타민이 검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이었습니다. 그는 머리, 두피, 가슴 위, 다리 여러 곳에 자상 상처를 입었어요. 이선은 경정맥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검사 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리고 코버거의 변호인 측이 무엇을 제시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문가 대결로 이어졌을 수 있어요. 변호인 측은 전문가 브렌트 터비 박사를 불러 범죄 현장 관련 전문 의견을 제시하려 했어요. 이 사건을 취재하며 그의 일부 의견은 놀라웠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변호인 측 주장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터비 박사는 이렇게 증언할 예정이었어요. 메디와 케일리 시신이 연출된 것 같고 케일리와 메디의 왼쪽 다리가 움직인 듯 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에서는 폴렛 서튼 전문가를 터비의 증언 반박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어요. 서튼은 시신 연출이 의도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불가능하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신이 움직였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코버거의 변호인단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한 가지는 그의 흰색 현대 엘란트라와 아파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CSIS는 흰색 엘란트라를 분해했지만 피해자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코버거가 범죄학 전공 덕분에 범죄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리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 후 폴렛 서튼이 증언할 예정이었어요. 현장을 떠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2차 오염이 없다는 점의 중요성은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먼저 현장에서 2차 오염이 일부 발생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모건, 곤살베스, 크로노달, 채핀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이나 집에 닿기 전에 쉽게 보호복과 신발 덮개를 벗거나 얼룩진 옷이나 신발 위에 얼룩이 없는 덮개를 씌울 수 있어요. 2차 표면에 닿기 전에 과도한 혈액을 닦아내거나 닦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끔찍하지만 케일리와 매디 그리고 이선의 피가 집 곳곳에 흘러 있었어요. 이 사진은 케일리와 매디의 침실이 있던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난간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난간에서 매디의 DNA가 검출된 혈흔 이식 자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벽의 혈흔 자국들은 보고서에서 얼룩화 J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계단 위에 반벽 위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선 채핀의 혈흔이 옮겨진 흔적이 있으며 칼에 찔린 후 그가 젠나의 침실 밖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 비어퐁 테이블 근처 벽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케일리 DNA가 주로 매디 DNA는 소량 검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튄 혈흔은 피 묻은 물체가 움직일 때 생깁니다. 코버거 변호인단은 터비 박사를 불러 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터비 박사는 한 사람이 약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살인들을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터비 박사는 2명의 가해자가 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에단이 깨어 있는데 잭사나가 공격당해도 침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터비는 이 증거와 정황이 두 번째 공격자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최소 2명의 용의자가 가담했습니다. 이런 켈리에게 여러 종류의 무기가 사용되었고 여러 유형의 치명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선과 젠나가 동시에 공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울렛 서튼은 이 범죄들이 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후 어느 시점에 이선 채핀과 젠나 코르노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젠나 코르노들의 혈액과 DNA가 이선 채핀의 오른손 손톱 및 이선 채핀의 혈액과 DNA가 젠나 코르노들의 양손 손톱 밑에서 발견된 것으로 입증됩니다. 한 명의 공격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범인이 여러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칼집은 브라이언 코버거의 DNA가 가죽끈에서 검출돼 범죄 현장과 그를 연결한 주요 증거입니다. 칼집은 매디 모건의 다리와 이불 아래 일부에서 발견됐습니다. 터비 박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칼집이 조작됐다는 의견을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터비 박사는 칼집이 조작된 이유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범죄 현장 조작이란 범죄 현장과 관련된 증거를 변경하거나 조작하거나 심어놓음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시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K바 칼집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물과 관련된 조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집은 메디슨 모건의 시신 바로 아래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고 그녀의 몸통 위에 덮여 있던 이불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에 의해 이 위치에 우연히 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주측은 폴렛 서튼이 증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칼집은 메디슨 모건이 왼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뻗을 때 몸 아래에 끼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급히 왼쪽 다리를 움직였다면 이불을 움직일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칼집은 이불과 침대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그래서 브렌트 터비 박사가 재판이 열렸다면 증언하려고 했던 범죄 현장에서 칼집이 연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로라 페틀러 박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녀는 범죄학자이며 브렌트 터비의 연구도 공부했습니다. 페틀러 박사님 함께해서 기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비 박사님이 제기하신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법 집행 기관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라는 말씀이시죠. 터비 박사님은 경찰이 현장을 조작하거나 칼집을 놓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 다른 누군가 했을 수도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안젤레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저는 여러 해 동안 브렌트 터비의 연구를 읽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말한 연출의 정의와 문서에 담긴 전제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연출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동의해요. 또는 사실상 어떤 종류의 증거든 사망사건이나 법 집행기관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경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그 칼집을 일부러 두고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연출의 요소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되게 피해자와 가해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이번 사건에서 미스터 콜버거와 피해자들 사이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출과 관련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주로 피해자 가해자 관계 유형 때문이죠. 네, 브라이언 콜버거와 피해자들 사이에 밝혀진 관계가 없고 경찰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고 후에도 거의 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흥미로웠던 건 그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넘겼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이 브라이언 콜버거의 DNA가 그 칼집의 가죽끈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일 남성 DNA였고 그의 DNA였죠. 하지만 그들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인 측이 그의 차에서 칼집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는 아마존에서 칼집을 샀으니 갖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DNA 전문가가 아니라서 너무 나서서 DNA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법과학 범죄학자로서 다른 사람의 칼집에 누군가의 DNA를 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 것도 섞이지 않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DNA를 칼집에 묻혀야 하고 또 그게 오염되지 않게 현장으로 옮겨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법정에서 제시하려면 저로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요? 터치 DNA에도 여러 요소가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DNA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DNA가 실제로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있죠. 그래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도 1년 반 전에 DNA 전문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단일 출처 DNA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정말 어렵겠어요. 저는 터비 박사님의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또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어요. 이 서류들에 따르면 이 칼집은 새 것이고 사용되지 않았으며 가죽에 마모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출된 것이라고 해요. 폴레 서튼 주측 전문가는 그 주장에 반박하려 증언할 예정이었고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그녀는 연출이 있었다고 증명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칼이 과거에 가볍게만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그 살인 사건을 위해서만 구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두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폴렛은 꼼꼼한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첫 번째 강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폴렛을 정말 잘 알고 그녀의 작업도 잘 알아요.
그리고 혈흔 패턴 분석이나 범죄 현장 재구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녀의 의견이 물리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고 관찰 가능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의견은 결코 과장되지 않고 항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녀가 단순한 의견을 내리는 건 의미가 있어요. 아마 새롭고 많이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제 말은 그게 바로 그녀가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며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 뒷받침할 거예요. 실제로 근거를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에 기반해서요. 이제 그들의 다음 주장 아니면 적어도 브렌트 터비의 다음 주장은 그의 의견으로는 이게 조작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가들끼리의 대결 같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의 장갑처럼 되었을 수도 있고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재판 결과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검사들이 그래, 합의하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한 것도 아마 이게 정말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터비 박사님은 칼집이 엎어져 연출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칼집에는 충격이나 흡입에 의해 생긴 아주 작은 핏방울 몇 군데만 묻어 있었어요. 시트 위에는 충격적인 핏방울이 많았지만 칼집엔 거의 없어서 끔찍했어요. 터비 박사님은 이를 혈흔 불일치라고 했어요. 혈흔의 분포와 밀도로 서로 다른 조건, 강도, 시간에 혈흔이 옮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폴레서튼이 말했습니다. 칼집과 맞춤 시트, 이불에 묻은 핏방울 양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증명됩니다. 칼집이 이 위치에 놓였고 핏방울이 튄 사건 중 다른 시점에 발견됐다는 것만 보여줄 뿐 일부러 연출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칼집은 핏방울이 튈 때 위치가 달랐거나 나중에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터비 박사의 생각처럼 범인이 이불을 옮겼다면 칼집도 이불을 옮길 때 이 위치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칼집에 노출된 표면에 묻은 핏방울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맞죠? 네, 제 생각에는 신체적인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경우 범인은 칼집을 회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칼집의 위치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연출이 아니라 우연히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해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목격자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로는 젠나가 알죠? 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뭔가를 방해했을 수도 있어서 칼집이 실수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건의 큰 부분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녀가 계단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증거가 있었고 이제 그에 대한 증언도 있을 예정이었어요. 터비 박사가 칼집이 조작됐다고 믿는 네 번째 이유는 칼집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 손이나 손가락에 피가 묻지 않은 채로요. 이 말은 공격이나 베는 포즈를 취한 후에 그리고 용의자가 정리 작업을 마친 뒤 손을 씻은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폴레서트는 아니라고 말해요. 칼집에 피가 묻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칼집이 일부러 연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칼집은 범인이 직접 만지지 않았거나 손을 씻거나 장갑을 벗은 뒤에도 놓였을 수 있어요. 어느 쪽 상하망이든 연출이 없었더라도 접촉에 의한 얼룩이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 말은 그냥 침대 위에 놓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내려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했어요. 그게 내려놓아졌고 공격자는 놀랐어요. 정확히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범인이 들어와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떠올려요. 어느 시점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요. 저는 현장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칼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신체적인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 두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 아주 상반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칼집에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칼집이 어디 있지? 칼집이 어디 있지? 이런 건 전혀 생각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범죄자들은 제가 인지 과부하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압도당해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는 다시 한번 칼집을 회수하는 것보다 탈출을 우선시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칼집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는 아래에 뭐가 있을 줄 전혀 몰랐고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범죄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맞춰보거나 재구성해 보려고 할 때마다 범인이 3층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는 메디의 방에 있었고 메디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 침대에 2명의 소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녀를 보고 놀랐고 잠재적으로는 세 번째인 젠나가 3층에 도착했을 수도 있죠. 그게 혼란을 일으켰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저도 100% 동의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많이 조사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했어요. 앙젤렛.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살펴봤고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특정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이 동시에 있을 거라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상대해야 했고 다른 두 사람도 이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엑사나가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흥미롭네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것도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저 역시 처음부터 한 사람이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검사들도 범인이 처음부터 4명을 죽이려 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터비 박사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명이어야 한다고 말한 이 전체적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고 폴렛 서튼은 아니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라고 했어요. 알겠죠? 쇼 초반에 저는 부검 결과를 읽었고 특히 메디와 모든 아이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피해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들은 정말 취해 있었어요. 파티와 바, 그리고 풋볼 경기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드레날린에 완전히 흥분해서 잠든 사람들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 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다시피 어떤 살인 사건을 볼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편협한 시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근시안적인 태도라 우리는 시야를 넓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무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기습의 요소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고립시켜 놓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두 친구들과 즐거운 밤을 보내고 집에 와서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명의 범인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명의 범인이 있을 때는 상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상처가 다양하게 보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순서도 다르고 서로 협력하면서 마치 태그팀처럼 번갈아가며 행동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나는 저거 이런 식이지만 저는 그런 증거를 전혀 못 봤어요. 여러 신발 자국이나 두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여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재판은 정말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배심원 한 명만 반대해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으니까 혹시 검찰이 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아마도 터비 박사가 설득력 있을까봐 걱정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검사들이 살인사건을 기소하는 걸 지켜보면서 경험을 쌓았어요.
검사들은 증거의 질과 양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재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검사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했을 거예요. 배심원들이 망설일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배심원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재판 무효나 가족들에게 추가 고통을 줄 수 있었어요. 모두가 이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흥미롭지만 끔찍한 사건입니다. 닥터 로라 패틀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뵙길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젤레 레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건에서 킹로드 집의 난간과 집밖 장갑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남성 프로필 2명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주정부 DNA 분석가들은 샘플이 범죄 현장 위치 때문에 코디스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 샘플들은 증거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었고 분석가들은 그렇게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은 신원 확인을 위한 통합 DNA 인덱스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법과 범죄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앙젤렛 랩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